안녕하세요. 변대창자 여러분. 비하여 성형외과 심영보입니다. 가슴 재수술에 관한 2부인데요. 재수술도 생물체처럼 계속 진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요, 밀레 만종 아시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2021년 따끈따끈한 미국 성형외과 학회 통계인데요. 탑6가 궁금하시죠? 탑6가 뭐냐면은 지방흡입술, 가슴확대술, 복부성형술, 처진가슴 교정술, 눈성형수술, 보형물 제거교체, 이렇게 6개거든요.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탑6 중에 3개가 가슴 성형이라는 사실.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한국은 눈, 코 성형수술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가슴 성형수술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나중에는 변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탑6 중에서 가슴 보형물 제거 교체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곧 수술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수술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부작용들이 생겨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부작용의 종류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형구축, 비대칭, 형태 이상, 촉감 이상, 위치 이상 등이 있는데 대개 딱 구형구축만 있고 모양은 괜찮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구축이 있고 모양이 이상하고 짝짜이가 되고 촉감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혼합돼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죠. 문제를 일으키는 염증 유발성 보형물들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염증성 피막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바람에 재수술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 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슴 재수술의 분류가요, 이런 미용적인 그런 문제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적인 문제, 보형물의 파손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염증성 피막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뭉뚱그려져서 골치가 좀 아파진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형물 제거만 하는 경우인데요. 우측의 보형물을 제거한 거죠. 제거한 보형물을 봤더니 보형물이 여기 파손된 거 보이시죠? 이 파손된 물질이 이 보형물과 유방 조직이 닿는 부분을 피막이라고 하거든요. 이 피막 쪽으로 이렇게 마치 기름종이처럼 먹어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 반대쪽도 형태가 좀 좋지 않죠. 반대쪽도 이제 구형구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 다 보형물을 제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만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측 보형물에 이제 염증이 있었고요. 이 피막이 색깔도 좋지 않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죠. 또 좌측 보형물은 파손이 돼서 파손된 물질이 피막에 배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 피막 수술을 시행한 다음 새 보형물을 넣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나 교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증가한 수술 포션이 되겠습니다. 이 피막을 그러면은 그 보형물하고 유방조직하고 다 있는 부분을 피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피막을 전부 다 제거를 할 것이냐, 제거하지 않을 것이냐, 얼마나 제거할 것이냐가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형물의 파열, 구축, 피막 변형, 장액종, 석회화 등이 있을 때는 전체 피막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피막의 염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피막 절제 범위를 결정합니다. 염증이 심할수록 더 많은 피막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교체하는 보형물은 당연히 스무드 보형물만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지연 장액종이나 피막 내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보냅니다. CD30을 포함한 조직검사를 보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건강하고 변형이 없는 건강한 피막은 피막 제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막을 다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건강하지 않은 피막 공간에다가 옛날 구향 염증 유발성 보형물이 들어가면 반드시 참사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건강하지 않은 공간에 구형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자, 클래시컬한 가슴 재수술 원칙을 다시 한번 볼게요.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수술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해야 재수술이 가능하고요. 가능하면은 원래 절개선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새 공간에 새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이 수술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두께의 연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 수술 결과를 좋게 만듭니다. 대칭을 이루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킵니다. 새 보형물이 들어간 다음에 위치를 약 3주 정도 고정시켜야 하고요. 6세대 보형물은 요즘 사용하는 최신 보형물들은 마사지를 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가슴 재수술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재수술 원칙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건강한 공간에 신형 보형물을 삽입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게 제일 큰 원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신 경향인데 근육을 재배치합니다. 원래 수술로 인해서 손상된 근육을 원래 위치로 복구시키는 거고요. 건강한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거. 이전에 있던 공간에 염증이 있다든지 지저분할 경우 건강한 깨끗한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거. 그 다음에 보형물을 덮는 패딩을 지방이식과 인조진피를 활용해서 충분한 두께로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육 재배치하는 거고요. 원래 이중평면 수술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 떨어진 근육을 다시 갈비뼈 쪽으로 이동시켜서 배치해서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 근육 밑에 있는 것을, 이 파란색이 근육이죠. 근육 위로 보내거나 근육 위에 있는 보형물을 근육 밑으로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상호 간에 건강한 쪽으로 빼주는 것. 이것이 공간 이동이 되겠고요. 남아있는 결손 조직, 함몰되어 있다든지 얇아졌다든지 그런 곳에다가 인조 진피를 사용하거나 지방 이식을 통해서 바깥쪽 패딩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혁신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슴 재수술 증례를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원칙이 거의 대부분 적용됩니다. 예, 보시기에도 구축이죠. 이 구축된 부분을 정상화시켜주는, 이 수술 전이 되겠고요. 수술 후가 되겠습니다. 예, 구축 4도 구축이고요. 보기에도 구축으로 보이죠? 정상화시키는 모습입니다. 근육 재배치, 공간 이동을 통해서 거기에 플러스 피막 제거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구축이죠. 위쪽으로 보형물이 올라갔고요. 정상적인 위치로 내려주고 구축이 사라지면 자연스러운 형태와 촉감이 이루어집니다. 수술 후가 되겠고요. 비대칭, 여기 이제 주름이 하나 더 있죠. 이중주름, 그 다음에 유륜에 흉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결손 조직 복원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 결손 조직 복원은 수술 전 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 결손 조직을 내부에 마이크로 니들링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지방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중주름을 해소합니다. 유륜 흉터를 교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 조직 복원 원칙을 사용하고요. 리고토미라는 마이크로 니들링을 통해서 이쪽에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밑에다가 지방 이식을 해서 유륜 쪽에 함몰된 흉터를 펴주는 것이죠.
이 보형물 위치 이상은요, 지금 현재 우측 보형물은 위로 올라갔고요, 좌측 보형물은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이것을 윗선과 밑선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근육 재배치, 공간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마일드한 구형구축 3도입니다. 이쪽에 발생한 것이고요. 보형물이 위로 올라갔죠. 정상적으로 구축이 해결되면 윗선과 밑선이 맞아지게 되겠습니다. 역시 근육 재배치, 공간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정면에서 보면 잘 모르시겠죠. 옆에서 보면 보형물이 위로 상승하고 위쪽이 불룩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 위치로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근육 재배치, 공간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저희가 재수술할 때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별표 5개짜리 난이도 재수술인데요. 이 수술은 저희가 시행했을 때 이미 5번째 수술이었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구축이 3번, 4번 재발한 거예요. 우측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또 옛날 방식으로 수술하면 또 구축이 생길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60% 이상이라고 보입니다. 이럴 경우 보형물을 인조진피로 감싸서 마치 만두처럼 만들어서 넣어주는 방식, 유방암 재건 수술에서 고안된 방식인데, 이것을 지금은 이제 미용 성형 수술의 난이도가 높은 재수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해결이 되었죠. 이 경우도 저희가 수술했을 때 6번째인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서너 번 수술을 받고 계속 재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 환자인데, 마지막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오셨죠. 그래서 흉터만 남아있는 상처뿐인 이런 가슴을 다시 보형물을 삽입하기를 원한였기 때문에 인조진피로 감싼 보형물을 삽입하고 지방이식을 같이 해서 해결이 결국은 되었습니다. 6번째 해결이 된 거죠. 저렇게 아주 난이도가 높은 보형물 성형수술의 재수술에 사용하는 저런 방법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보형물을 제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보형물을 제거하는 그 원인을 봤어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보형물을 제거하는 원인을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에서 이제 원인을 분석했는데, 봤더니 뭐 보형물의 위치가 이상하다, 감염이다, 림프종이다, 구형구축이다, 파열이다, 이런 그 보형물을 제거하는 이전의 원인들은 다 10년 전과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10년 전과 차이가 있는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공포감이었습니다. 요 회색 부분인데 다른 것들은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이 다 비슷한 율로 보형물의 제거 원인이었다고 하면, 이 공포감은 2018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수로 증가했어요. 바로 미디어의 영향이죠. 이 염증 유발성 보형물이 뭐 림프종을 만든다, 계속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포심이 조장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보형물 제거가 많아졌는데, 그 보형물 제거를요, 그냥 제거만 하는 사람들보다 제거 플러스 뭔가 다른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거를 하면서 처진 가슴으로 올리는 수술을 한 거였었어요. 이 보형물 제거와 거상술을 같이 하는 경우였죠. 색깔이 조금 잘 안 보여서 진하게 바꿀게요. 그래서 이 보형물 제거와 거상술을 하는 디자인이고요. 이런 환자들이 보형물을 제거만 했을 때 가슴이 너무 많이 처질 것이 이제 두렵거든요. 그래서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디자인을 해서 거상술을 같이 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형물을 제거만 하면 형태가 너무 움푹 들어가고 처진 형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형물 제거와 거상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거상술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
그 피부를 제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더 좋아졌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거만 하면 얘가 움푹 파지고 처지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남는 살을 제거하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마침 배가 나온 게 싫어가지고 지방을 많이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을 이 위쪽에다 이렇게 넣어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형물 제거와 거상술을 하면서 지방 이식을 같이 한 거죠. 지방 이식도 같이 해요. 보형물 제거하면서 지방 이식하는 거. 이 보형물을 제거만 하면 푹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방을 넣어서 다시 또 좀, 물론 크기는 많이 커지지 않지만 지방을 넣으면 형태가 좋아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보형물 제거만 하면 푹 꺼지니까 이 부분에다 이렇게 지방을 넣어서 나오게 해주는 거죠. 지방 이식은 크기가 이제 많이 커지지 않지만 일석이조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배나 허벅지가 이제 날씬해지니까요. 이제 유방 보형물 이슈 때문에 이제 미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2년 7월 미국 뉴스를 보면은요, 림프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림프종이 생각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림프종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발생 빈도가 2000에서 3만 분의 1. 그 다음에 이 텍스처 보형물의 표면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지연 장액종을 반드시 추적해서 초음파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지연 장액종이 발견되면은요, 지연 장액종의 약 10% 정도에서 림프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연 장액종이라는 거는요, 보통 수술한 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고이는 거예요. 이 물이 고이게 되면은요, 이것은 그냥 물이 고이지가 않고 염증이 생기면은 만성 염증화 됐을 때 이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주의해서 추적 검사 잘 하고 이 지연 장액종의 양이 증가하거나 그러면은 제거하라고 이제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형물마다 장액종이 생기는 그 율이 좀 달라요. 이 알러간 같은 경우에는 약 3,00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 림프종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멘토 텍스처 보형물은 8만 명 중에 1명이 발생하고, 그 슬림메드 보형물 중에서 폴리유레탄인 종이 있거든요. 그거는 2,000명 중에 1명. 그래서 이런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서 리스크가 좀 달라진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보형물의 표면 구조가 문제이거든요. 이 보형물의 외피, 충전율, 형태, 이거는 상관이 없고요. 보형물의 표면 구조는 이 보형물의 제조회사에서 만드는 특유한 그 표면 구조 방식이 있는데 엘러간 그 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텍스처 보형물은 다 이런 문제들을 다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그 초음파 검진을 해서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음파 검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예전에 썼던 텍스처 보형물들, 이제 이전에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특히 수술한 지 10년이 넘은 분들 있잖아요. 꼭 검진하셔야 돼요. 저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이 그 3세대하고 6세대 스무드 보형물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보형물들은 다 사용 못 하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고요. 특히 요즘에도 상담으로 오셔서 물방울 보형물 쓰시겠다고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용 금지된 지 오래됐거든요. 참고로 해주세요. 이 3세대하고 6세대 보형물만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3세대와 6세대 스무드 보형물도 차이가 좀 있어요. 파열률 같은 경우도 3세대가 훨씬 높고요. 구축 발생률도 3세대가 훨씬 높고요. 재수술률도 3세대가 높고요. 평균 수명도 3세대가 훨씬 짧고요. 따라서 6세대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환자분에게는 유리합니다. 특히 2021년 네이처지 보면은요, 보형물 표면 구조 중에서도 그 보형물 표면의 구조가 거친 정도가 4마이크론 정도 됐을 때 염증과 이물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하세요. 이 표면 구조가 4마이크론에 가까운 보형물이 6세대 신형 보형물이고요. 옛날 3세대 보형물은 표면 거칠기가 너무 낮아요. 표면 거칠기가 너무 낮으면 이렇게 맨질맨질해지면요, 염증하고 이물 반응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거칠어도 안 되고 완전히 너무 안 거칠어도 안 되고 이렇게 중간 정도 거칠기가 돼야 염증과 이물 반응이 최소화된다는 사실이 이 네이처 논문의 주제입니다. 유방 보형물증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알려드릴게요. 이 유방 보형물증은요, 가장 최근의 이슈예요. 유방 보형물은요, 1961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유방 보형물로 인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기타 여성 건강에 해가 없다라는 것이 미국 내과학회에서 계속 검증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아진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들 중에 일부는 이 유방 보형물이 모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증상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일부 증상들을 공유하고 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저희가 유방보형물증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 증상 중 가장 많은 거가요, 피로감이에요. 그 다음에 멍하다, 관절에 통증이 있다, 근육통이 있다, 몸에 발적이 생기다, 불안하다, 탈모가 생겼다, 우울하다. 네,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제가 피로하다, 멍하다, 몸이 좀 안 좋다, 이상하다, 뭐 불안하다 이런 증상들이 약간 되게 증상이 약간 모호하고 증상의 원인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되게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증상들을 되게 약간 신경성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증상을 진단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과에 검진을 해도 별다른 증상이 안 나오거든요. 검사 결과가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치료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서 유방보형물증이라고 붙여놓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유방보형물이 원인이라고 이제 이분들이 주장을 하시는데 이 보형물의 종류가 모든 종류를 망라하는 거예요. 식염수도 되고 실리콘도 되고 스무스도 되고 텍스처도 되고 물방울도 되고 원형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모호해지잖아요. 어떤 특정 보형물로 인해서 생긴다 그러면 아 그게 원인이겠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보형물이 다 똑같은 이런 증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더 원인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형물을 제거하고 나면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사라진다는 결과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보형물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내부에 이렇게 정상과는 다른 피막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보형물증과 상관이 있지 않을까. 이 정상 피막은 되게 이렇게, 사실 정상 피막은 정상적인 환자분의 살이에요. 보형물과 다 있는 살 부분이고 그냥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종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 텍스처 보형물인 경우는 이렇게 그 피막하고 이렇게 굴곡이 딱 맞아 있어요. 마치 이렇게 딱 그 어떤 굴곡이 딱 맞아 있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물방울 보형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렇게 염증성 반응이 있으면서 속에서 빙빙 돌아요. 그래서 이게 아래쪽에 있었을 부분이 위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저희가 볼 때 아 이게 피막이 뭔가 약간 처음에는 보형물의 문제였지만 나중에 피막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일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게 됐어요. 자가 면역 질환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감염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어떤 보형물 자체의 독성 물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정신 건강과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대부분은 다 연관성이 없는 걸로 연구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약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2020년도 리의 논문을 보면은요, 그 유방 보형물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컨트롤 그룹 간에 그 세균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세균이 컬처에서 약 6배 정도 더 많이 나왔어요. 그 유방 보형물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세균의 종류가 한 가지가 좀 더 많이 나온 거죠. 이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라는 종류가 나왔는데, 이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라는 종류가 자가면역 질환과도 약간 관련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이 감염 이론이 아마 유방 보형물증에도 약간의 그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바이오필름 이론에 대한 치료를 이 앙블록 그 피막 제거, 그러니까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보형물의 피막을 완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보형물 피막 제거를, 보형물과 이제 피막을 제거했을 때 이 유방 보형물증이 얼마나 좋아질까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거가 있는데, 그 2022년에 가장 최근의 논문인데요. 글릭스만의 결과입니다. 보형물 제거를 했더니 그 유방 보형물증 증상 완화에 상관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증상 완화는요,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었고요. 6개월 정도만 지속됐어요. 그 6개월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증상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피막 제거술의 종류와 무관했다. 그러니까 피막 제거를 완전 제거, 뭐 앙블록 제거, 무슨 부분 제거를 한 것과는 또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모호한 결과가 이제 나왔지만, 하여튼 보형물을 일부라도 제거를 하면 완화가 일시적으로는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피막 제거술의 종류에는요, 이렇게 완전 제거, 보통 이런 완전 제거는 이 통으로 제거한다고 하는데, 이 통 제거는 근육 위쪽에 수술을 했을 때, 근육 위 수술일 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완전 제거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근육 밑에 수술을 했을 때 완전 제거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부분 제거, 그러니까 일부만 제거, 뭐 정상적인 피막에서 일부만 문제가 있을 경우 이제 이런 부분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피막 제거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형물을 제거하고 나면은 증상의 완화가 있었다. 이제 그런 거고, 뭐 환자분들이 이제 앙블록 피막 제거 수술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앙블록 피막 제거 수술은 사실상 그 유방암 제거 수술일 때만 하게 되고요. 앙블록은 이제 뭐냐면은 정의가 보형물과 피막, 전체 피막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유선 조직까지 다 제거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앙블록은 보통 유방암 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라서, 그냥 보통 우리가 미용 적으로 하는 그런 가슴 확대 수술에서 피막 제거는 전체 토탈 인텍트라는 전체 피막, 토탈이라는 전체 피막, 이런 수술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토탈 피막 제거 수술할 때 보형물하고 이제 같이 제거하는 경우, 통으로 제거하는 경우, 이것도 통으로 제거하는 경우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 근육 밑에 제거할 때는 이렇게 완전 제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뭐 통으로 제거하는 완전 제거를 하나, 피막은 다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피막 제거 여부에 대해서 이제 또 최근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나압에 대한 논문인데 한번 제가 리뷰해 드릴게요. 이 피막 제거는 두꺼운 피막, 그 다음에 이제 시노비얼 메타플라지아라고 하는 윤활 변형이 있을 때 제거합니다. 보형물이 파열돼서 마치 기름종이처럼 먹었을 때, 피막에 먹어 들어갔을 때, 그다음 10년 이상의 오래된 피막도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보통 피막 제거를 합니다. 또 사도 구축, 보형물 파열, 림프종 이런 경우는 완전히 전체 피막 제거를 하게 되고요. 무증상의 정상 피막은 제거할 필요가 없고요. 조직 검사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피막에 문제가 있는지, 보형물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초음파 검진에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겁을 먹고 피막을 제거한다기보다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내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가슴 재수술의 혁신을 정리해 드릴게요. 안전하고 수명이 긴 6세대 스무드 보형물을 사용하고요. 그 무균적 수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이오필름, 세균 감염이 뭐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무균 슬리브를 통해서 폰넬이라고 하죠. 무균적 수술을 갖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과 보형물, 그러니까
보형물이 닿는 유방조직 쪽에 접점해서 염증이나 자극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접점을 차단한다. 인조진피 좋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공간으로 이동시켜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가슴 재수술의 혁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좋은 수술 결과를 얻고 그 수술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가 있어서요. 전기장 초음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저희 병원 환자분들 수술 후 이제 1년 지나면 오셔서 초음파 검진하고, 또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셔서 초음파 검진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다 오셔서 언제든지 연락드리고 오시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형물에 파손된 부분, 이게 파손 있는 거고요. 장액종이 여기 고여 있는 거죠. 이런 거. 이럴 때 이제 저희가 보형물을 제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요. 양성종양도 우연히 발견할 수 있고요. 보형물의 파손이나 장액종이 같이 있는 경우죠. 발견을 갖다 하게 되면 환자분에게는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기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오셔서 검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맷이 바뀌어서요. 이렇게 강의를 빨리 끝낸 다음에 나중에 그 질의응답을 갖다가 하도록 바뀌어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그림은 19세기 프랑스 화가 밀레의 만종이에요. 너무 잘하는 그림이죠. 근데 이걸 왜 갖고 나왔냐면요. 참 저희가 이 무덥고 고단한 하루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 고단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이 고단한 하루 보내셨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은 일들, 답답한 뉴스들, 나를 괴롭히는 SNS들 많잖아요. 그 속에서 하루를 보내신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을 것 같죠? 있을 거예요. 나에게 오늘 주어진 축복들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세요. 저도 없을 것 같았는데 제가 밤에 자면서 곰곰이 세어보았더니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세어보는 감사의 시간들을 여기 있는 두 부부처럼요, 세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